김원표 교수님은 과거에 에트리에서도 연구 쪽에서도 오랫동안 경험을 하셨고, 그다음에 기업 생활도 하셨고, 지금 이제 교육계에 있으면서 산업기술 교육계 3대 스타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다양한 정책 분야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쉽고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예정이고요. 김원태 교수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길에서 온 김원태입니다. 저희 이강호 본부장님께서 이게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갖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지금 한 15명 정도가 지금 박사 한 5명, 나머지 석사과정생들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그런 산업형 메타버스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이고요. 제 자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슬라이드 하나를 조금 더 끼워 넣었어요. 지금 현재 오늘 발표할 내용이 주로 이 산업형 메타버스 하면은 그냥 챗GPT 아바타 나오고 막 그런 이 브랜드라든지 뭐 이런 게임형 메타버스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요. 초딩이하고 중딩이들 노는 플레이그라운드로서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산업부 세미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약간 정책에 들어갔다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혹은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산업형 메타버스고요. 현재 미국 쪽, 미주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만 특히 열심히 하는 데가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는 이제 제조 산업이라든지 이제 제조 산업 중심으로 해서 여타 다양한 산업군으로 건설, 농업, 아니면 이런 에너지라든지 반도체 이런 분야까지에 걸쳐서 넓은 분야의 산업군을 메타버스 기반으로 한 산업형 메타버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까지 이제 우리보다 먼저 지금 잠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일반 메타버스보다는 한국이 제일 잘하는 게 매니팩처링 분야니까 이 제조 분야에서의 메타버스 기술을 우리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표준도 선점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얼마 전에 지난주가 됐네요. 이제 국가 표준 연구 전문 연구실이라는 게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 연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트리의 표준 연구 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관하고 한기대 저희 연구실하고 K메타라는 협회가 있는데 한 1000개 정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회예요. 그래서 3개 기관이 같이 컨소시엄을 이뤄서 이제 전문 연구실은 버추어 연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국제 표준을 이제 국가 표준을 이제 주도한다라는 그런 목표 하에서 저희가 이제 뭉쳤습니다. 거기에 저희도 이제 한 꼭지로서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하게 될 주요 내용들은 주로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포스코, 넥스원, LG전자, KT 이런 국가 기관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저희 다 파트너들인데요. 이 기업들과 지금 메타버스를 연구하는데 도출된 그런 연구 아이템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주제가 인공지능과 이제 메타버스의 융합이라는 토픽으로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제시됐는데 그 인공지능 기술과 이 메타버스의 기술이 아주 잘 궁합이 맞는 그런 기술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오늘 앞에서 영상에서 보셨던 그런 인공지능 기술의 요소,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설계하고 개발하고 검증하는 페이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 구축된 다음엔 그것을 운영 관리하는 페이즈가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그 공장에 들어가 있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커뮤니케이션, 이제 소통하는 이 세 개의 축으로서 그 스마트 팩토리의 메타버스 팩토리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 기술의 접목이 일어나는데요. 그 세 가지 페이지에 대해서 각각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제조 산업의 패러다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간의 수공업 형태에서
이제 CNC 같은 그냥 기계식으로 이제 설계된 대로 어떻게 보면 플렉서블 매뉴팩처링 하는 그런 단계. 그 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체계. 그걸 거쳐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 이런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 그러니까 삼성 냉장고 보면 비스포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비스포크 같은 거 보면은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 된 대로 뭐 판넬도 바꿔주고 약간의 기능감도 이제 체인지 해주는 그런 게 이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 그 우리 MZ 세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MZ 세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까지만 해도 비스포크까지만 해도 만족이 되는데 이제 MZ들은 그거보다 더 넘어선 이제 개인화된 경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그런 프로덕트에 꽂혀 있습니다. 그렇게 제공해주지 않는 제품들은 이제 시장에서 이제 외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이제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는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사용자가 이제 제조사한테 나 이렇게 해줘라고 사용자 주도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라면 이제 매스 퍼스널라이제이션은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 보면 내가 뭐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알아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잖아요. 콘텐츠를 제공해 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제품, 이제 프로덕트화 되는 그런 제조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나의 그런 그 개인화된 그 기호에 맞추어진 그 제품을 서비스해 줘야 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존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제공해주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제 제조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제조 시스템을 Reconfigurable Management System에서 RMS라는 이름으로 붙여요. 그러면 재구성 가능한 매니팩처링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지금 RMS라는 제조 시스템으로서 구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 문제가 뭐냐면 뭔가 이제 제조 라인에 살짝 변경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패널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패널을 생산해 줘야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제조 현장에서의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대응하는데 아직까지도 사람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서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퍼스널라이제이션 된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공정이 바뀌어져야 되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뭔가 마사지가 돼갖고 이제 쉽게 부드럽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매뉴팩처링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것을 SOMS라고 해서 SOMS라고 해서 Self Organization Management System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공장이 알아서 스스로 자기의 컨피규레이션을 바꾸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저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현이 되려면 그냥 구현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솜즈라는 게 말처럼 이게 좀 내가 이런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양은 뭐 자동차라면 자동차의 외장 판넬 바꿔야 된다. 그 외장 판넬 바꾸는 그 라인으로 알아서 바꿔줘라고 말했을 때 공장에 있는 자동화 라인이 그렇게 바뀌어지시나요? 절대 안 바뀌어지죠. 그러면 무엇인가 그 중앙에서 공정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무엇인가가 바로 인공지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 터미네이터 보면 스카이넷이라는 탑 레벨의 인공지능이 있잖아요. 그 스카이넷이 막 로봇들을 막 제어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하고 막 이런 오퍼레이션 하잖아요. 그런 스카이넷 레벨의 어떤 슈퍼컴에서 실행될 수 있는 수준의 아주 거대 AI가 있어야 될 텐데, 근데 얘가 실제 물리적인 시스템들, 설비, 이제 요즘에 공장들 들어가면 예전처럼 그러니까 이런 더미하고 아주 멍청한 그런 로봇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AGV라든지 그러니까 자율 주행을 해가면서 뭔가 물품을 나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산 로봇도요. 이제 생산 로봇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전 버전과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이 약간 갈리기 시작하는데 두산 로보틱스에서 생산하는 로봇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프트웨어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존 거는 굉장히 PLC 방식이라고 해서 굉장히 정적인 제어 방식을 썼다면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로봇, 서비스 로봇들 뭐 C쇼 같은 거 보면은 막 커피도 타고 뭐 튀김도 튀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오퍼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로봇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가 기능을 정의하는 로봇 형태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로봇을 그대로 AI가 직접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AI도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 중간 단계의 그 소프트웨어가 누구냐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즘에 제품들, 가전제품 사시면 스마트 띵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원격에서도 집에 있는 뭐 이게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식세기 뭐 이런 거 다 컨트롤 되잖아요. 공기청정기도 컨트롤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앱에 휴대폰에서 실행되는 그 앱에 들어가 있는 그 내 집에 있는 상태를 그대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 즉 앱. 걔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불러할까요? 그건 앱, 그냥 단순 앱이 아니고 디지털 트윈입니다. 그래서 걔를 일종의 하나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디지털 트윈을 누가 컨트롤해요? 네, 상위 레벨의 AI가 컨트롤하면 나의 집이 굉장히 최적 제어가 되는 거죠. 사람이 제어하던 그 제어 방법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제어해야 됐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는 AI가 그 디지털 트윈을 액세스해서 피지컬인 물리적인 로봇들을 다 제어하는 그러한 식의 제어 방식으로 이제 제조 라인도 바뀐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게 이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이제 LLM 들어보셨죠? 이제 초거대 언어 모델, 뭐 챗GPT 같은 거. 그런 챗GPT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메타버스 팩토리에 이제 우리 고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 인터뷰도 하고 고객에 대한 수요 조사 같은 거를 기업들이 막 열심히 해갖고 마케팅 부서에서 기획 부서에서 머리 짜매갖고 그냥 막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고 막 이랬었잖아요. 이제 그 단계가 넘어가는 거예요. 고객이 직접 제품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 인터페이스가 뭐냐면 챗GPT 같은 그런 AI가 될 거고요. 대화형 AI요. 그 다음에 그 대화형 AI가 AI를 통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참여할 수 있는 공간. 그게 메타버스 공간, 산업형 메타버스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이제 운영자와 작업자, 뭐 이제 사용자라면 이 메타버스 팩토리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고객, 우리와 같은 커스터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 공장에 대한 운영자도 사용자일 수 있고요. 그 공장에 이런 물리적인 공장을 이제 들어가서 참여하는 작업자들도 사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 그룹의 사용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 그룹의 사용자 모두 LLM을 이용을 해서 메타버스 팩토리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메타버스 팩토리에서는 일종의 가상적인 공간, 이제 팩토리 공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가상적인 팩토리 공간이 쫙 열리게 됩니다. 그 안에서 이 세 개의 그룹의 사용자 그룹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AI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가이라는 영화 보신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프리가이라는 영화 보시면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게임 같은 거 보면 백그라운드에서 그냥 맞아 죽는 캐릭터들 있잖아요. 그걸 NPC라고 했어요. 난 플레이어 캐릭터라고 그래갖고 아무 일 않아요. 그냥 반복적인 일만 하는 애인데 갑자기 얘가 AI가 딱 부여되면서 얘가 갑자기 자유를 얻게 돼요. 자유도가 높은 난 NPC가 아닌 놈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AI의 역할이 되는데 그 AI도 이제 플레이어로서 이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AI가 사용자한테 계속 컨설팅을 해주게 되는 거죠. 어떻게 디자인할까요? 하면서 그거보다는 요즘 사람들은 뭐 20대들이 이런 거 더 좋아하는데 이거 선택하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친절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AI예요. 사람은 우리 감정 노동을 하게 되면 되게 날카로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AI가 하는 거라 이거지. 그런 식의 이제 그 메타버스 팩토리가 구축돼야 될 거고 그렇게 지금 표준도 그렇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 System에서 아까 SOMS라고 그래서 Self Organized Manufacturing System, 공장이 스스로 오거나이징해서 자기가 어떤 최적 공정을 쫙 만드는 그런 매니팩처링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에 또 다른 조금 더 이제 변종, 그러면서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셀프 오거나이징 할 수 있는
매니팩처링 시스템이 있다면 그걸 우리는 SDMS라고 부른다. 이건 제가 이름을 줬어요. 요즘에 현대차가 SDV, Software Defined Vehicle 해서 자동차의 기능을 테슬라 타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프트웨어로 이게 이제 오타, 그러니까 오브 디 에어 해갖고 온라인으로 그냥 기능 막 업데이트해요. 그리고 돈 차징 하잖아요.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제 앞으로 팩토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내가 팩토리를 이용하고 싶어? 돈 내세요. 그렇게 하면 Software Defined Manufacturing 서비스를 제공할게요. Manufacturing as a Service. 매니팩처링을 제조를 서비스로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DT가 있고 그다음 물리적인 생산 라인들이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를 하나 조금 더 내려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메타버스는 과거에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아바타 생각하고 계실 건데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는 훨씬 더 지금 앞으로 나갔어요. 지금 보시면 실세계가 있고 가상세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에 국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워낙 그렇게 학습을 해놨거든요, 매스컴에서. 그래서 VR이라든지 AR, 뭐 이런 거, 고글 쓰고 이렇게 막 이상한 거 떠갖고 막 그거 보고 막 이렇게 막 만지고 그렇게 하는 거. 그 AR 기능이죠. 그래서 VR과 AR이 이제 가상세계라면 이제 실세계와 이 가상세계가 이제 통합되어서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장벽이 사라진 상태. 이거를 이젠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러면 실세계와 가상세계를 이렇게 이제 딱 뚫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게 바로 이제 디지털 트윈이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IEEE라는 세계적인 표준화 학술단체면서 표준화 단체가 있어요. IEEE에서. 그래서 IEEE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메타버스라 하면 VR, 아시죠? 3D, AR, 몬스터, 그 포켓몬 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AR이에요. 휴대폰 갖고 이렇게 보면 실공간 보이면서 동시에 거기에서 캐릭터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공간에 가상 객체를 딱 오버레이 시키는 것. 그걸 AR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발전시키면 MR, 믹스드 리얼리티라고도 하거든요. AR이나 MR이나 기술 요즘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단에 원래 4개 축으로 구성돼서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와 미러월드라는 걸 얘기를 해요. 근데 미러월드는 이제 실세계를 그냥 미러링을 해갖고 그냥 가상세계로 닦던 virtual earth, 가상 지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그런 걸 이제 미러월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GIS 정보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막 라이다 카메라 갖고 쫙 찍으면은 실세계하고 똑같은 그런 공간이 3D 공간이 딱 만들어지는 거. 그게 미러월드. 그다음 라이프 로깅은 이제 우리 페이스북 하잖아요. SNS하고 그 라이프 로깅이에요. 내 라이프를 자기 스스로 로깅하고 있는 거죠. 휴먼이. 근데 앞으로는 그걸 AI가 로깅할 거예요. S24 같은 게 나오면서. 근데 이 라이프 로깅과 미러월드 얘네들 합쳐갖고 이걸 디지털 트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 실세계를 미러링해서 가상세계의 그 정보를 딱 그 축적하고 있는 그런 객체가 이제 디지털 트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AR과 VR이 이제 그 위에 딱 스태킹되는 그런 구조를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트윈, 즉 피지컬 월드에 있는 객체들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다 디지털 세계에 자기 존재가 저장되고 저장된 그 존재는 이제 VR과 AR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비주얼라이징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그 실세계에다가 액션을 하고자 한다면 다시 디지털 트윈 통해서 피지컬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그 상태를 바꾸고 로봇을 혹은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식세기를 돌려놓고 뭐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윈 통해서 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이제 이 메타버스와 실세계를 양방향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디지털 트윈을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면 디지털 트윈을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디지털 트윈을 뭐라고 정의하면 인터페이스 객체라고 하나의 객체인데 걔는 인터페이스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중에 애저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시스템이거든요. 아마존의 AWS라든지 그러니까 다 견줄 만한 플랫폼인데 거기서는 디지털 트윈을 인터페이스 그래서 피지컬과 가상
공간에 있는 어떤 객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정의해요. 그래서 실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고 실세계에서 가상 객체로 투영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인터페이스다. 자, 그러면은 이제 디지털 토인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얼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 하면 다 인공지능이냐? 인공지능 하면 이게 우리 휴먼을 모사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 그러면 그건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게 심플하든 지금 우리 챗GPT 같은 그런 거대 AI든 복잡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다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냥 퉁쳐서 인공지능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인간의 어떤 인지력이나 그다음 판단력, 그런 소통, NLP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NLP, 그런 그 능력을 기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AI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는 머신러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보다 인공지능이 이제 커버리지가 넓은 개념이고요. 그럼 머신러닝에서는 또 이렇게 고울 트리라 결정된 디시전 트리라든지 이렇게 기술적인 용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법들은 주로 무엇을 하냐면 이제 구분을 지어줘요. 개와 고양이, 사람과 동물, 아니면 TV와 세탁기, 영상을 딱 찍었을 때 구분 지어주는 이런 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분 짓는 기능 내지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런 것들은 또 예를 들어서 집값 우리 세종시 예를 들어서 집을 갖고 계세요. 그러면 이 지역의 세종시 안에서도 지역별로 동별로 또 집값이 다르잖아요. 그런 지역 정보, 그다음에 그 집의 크기, 면적, 층수, 향, 그다음에 학군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이 딱 들어가면 무엇이 튀어나오죠? 집값이 나오죠. 레그레션이라고 해요.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쪽에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요. 이런 회귀 분석과 클러스터링 이 두 가지를 주로 하는 게 기계학습입니다. 그럼 기계학습들 중에서도 특히 우리 인간의 뉴런을 좀 모델링한, 흉내낸 그러한 또 기계학습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퍼셉트론이라고 이제 우리 뉴런을 이제 기계 쪽에서는 퍼셉트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한 사람의 뉴런,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최소한의 단위인 그런 뉴런을 흉내내서 이제 사람의 그런 두뇌를 모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뉴럴 네트워크, NN, 뉴럴 네트워크라고 부르고요. 뉴럴 네트워크에 어디서 들어보셨겠죠? 딥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러면 굉장히 애가 뭔가 복잡한 애, 층이 은닉층이라고 부르는데 그 층이 굉장히 두꺼운 애, 걔가 딥 뉴럴 네트워크입니다. 알파고 다시잖아요. 알파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이 확 뒤집어졌는데 걔가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의 이제 촉발자가 됐죠. 그래서 그럼 딥이 있으면 얕은 것도 있겠네? 그러면 shallow, 그죠? shallow는 얕은 SNN, shallow neural network. 우리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deep neural network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성능이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로부터 이제 deep neural network의 종류들 중에서 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저기 빨간색 줄 쳐놓은 애들.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 LLM, 챗GPT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챗GPT도 뭔가 생성하는 그런 AI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챗GPT 같은 LLM, 거대 Large Language Model인 LLM보다 더 큰 개념이 뭐냐면 생성형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 같은 거 보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얼굴을 페이킹 했네. 그리고 아니면 새로운 영상, 이미지를 지가 알아서 그냥 AI가 만들어내네. 아니면 아트를 예술 작품을 AI가 만들어냈네. 이런 식으로 해서 AI를 막 띄우잖아요. 그게 생성형 AI예요. 그 중에서 사람과 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AI. 언어도 생성해내야지 언어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걔도 언어 모델도 생성형 AI의 한 꼭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심층 강화 학습이라는 또 뭐 이런 좀 어려운 용어도 있고, 그 다음에 온 디바이스 AI. 그 삼성이 S24 가지고 대박 쳤잖아요. 그죠? 왜? 휴대폰에다가 AI를 때려 넣은 거거든요. 원래는 PC급은 돼야지 이게 AI가 돌까 말까인데 조그만 휴대폰 안에다가 AI를 다 밀어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온 디바이스, 디바이스라는 휴대폰이라는 디바이스 위에 AI를 작고 최적화해서 딱 집어넣은 거니까 그게 굉장한 이슈가 된 거고, C쇼에서 대박 쳤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애플도 지금 부랴부랴 지금 그냥 쫓아가겠다고 뛰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온 디바이스 AI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해리포터, 이게 지금 이게 생성형 AI, 이제 생성형 AI의 예인데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기도 하고요. 이런 악보 이미지도 만들어내요. 이 악보 이미지가 그냥 그림이 아니고요. 실제로 멜로디를 우리가 이 악보 보고 칠 수 있는 그런 악보예요. 그러니까 멜로디도 만들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미지로서 악보도 생성해내요. 그 다음에 우측은 이게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꾸 사고 친다 그러잖아요. 예, 오인식 해갖고. 그러니까 그 오인식 하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얘는 그 오인식 할 수 있는 그러한 이미지라든지 영상 상태를 뭔가 그 데이터를 미리 선험적으로 학습해 놓으면 걔는 판단을 잘 할 거잖아요. 그 컨디션에 딱 들어갔을 때. 그런 이상 상태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들도 생성할 수 있고.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 같은 그러한 그 20대 남자의 얼굴을 생성해줘라고 해서 이게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이거 세미나 하려고 저희 학생들하고 하나 만들어줘 했더니 바로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 이미지를 그러니까 학습한 AI가 이걸 GAN이라고 하는데 GAN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AI 모델 속에서는요, 두 개의 AI 모델이 있어요. 하나는 제너레이터, 하나는 여기서 판별자,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판별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생성한 그 AI 속에서는 두 개의 에이전트가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는 사기꾼이고요, 하나는 판사예요. 그래서 사기꾼은 열심히 사기치려고 해요. 근데 판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네가 사기친 게 사기인지 진짜인지. 그래서 사기꾼 AI는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요. 계속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그 영상을 이 판사가 되는 역할을 하는 AI가 그 정도면 괜찮어 라고 판단을 할 때까지 얘가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딱 되면 저런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딱 스타일이 해리포터 비슷하잖아요. 처음에는 쟤는 그냥 노이즈 덩어리였어요. 그냥 아주 화이트 노이즈. 우리 인간이 봤을 땐 전혀 인지할 수 없는 그런 화이트 노이즈 이미지였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판사가 아니야. 저렇게 하면 그거 비슷해. 라고 계속 왔다 갔다 피드백을 수만 번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사기꾼이 저 이미지를 생성하면 오케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이미지, 진짜 이미지 있잖아요. 그 이미지를 딱 집어넣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사진을 찍었어요. 이 사진을 화가, 고흐 스타일로 막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 뭐 이런 고흐와 같은 그런 스타일로 이 그림을 바꿔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화이트 노이즈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기본 이미지를 주고, 그 다음에 스타일을 고흐 스타일로 만드는, 고흐 스타일의 어떤 패턴을 학습한 판사 AI가 네 이미지는 나한테 줬는데 이거는 고흐 스타일 아니야 라고 딱 피드백 줘요. 그러면 얘가 거기서 자꾸 변이를 일으켜서 결국 고흐 스타일의 그런 이미지가 될 때까지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고유 스타일이니 모네 스타일이니 뭐 이런 식의 이미지 스타일이 생성되는 그런 GAN입니다. GAN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고요. 요거는 챗GPT 가지고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예를 들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멜로디를 만들어줘 하면 챗GPT가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이미지를, 그런 멜로디를 생성해 줘요. 텍스트로. 그러고 나면 그 텍스트를 DALL-E라는 또 오픈 AI, 챗GPT를 만든 회사가 DALL-E거든요. 거기에서 DALL-E는 뭐 하는 애냐면 텍스트로 입력을 주면 그걸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게 DALL-E예요. 그러면 챗GPT한테 우리가 사람이 DALL-E한테 이렇게 저렇게 막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입력을 쫙 텍스트로 주는 게 힘들잖아요. 이거는요, 딱 한 줄만 줬어요. 마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멜로디를 가진 악보를 그려줘 라고 하니까 챗GPT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주 그런 멜로디를 만들고 나서 그걸 DALL-E로 이미지 변환해 버리는 거예요. 연동돼 있는 거죠. 두 개의 AI가. 그런 형태로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소라라는 오픈 AI가 만든 그런 애니메이션을 생성하는 AI가 있어요. 지금부터 이거 만드는 것은 우리의 프롬프트를 몇 줄만 주면 이런 영상물들을 그냥 만들어줘요. 괜찮죠? 이게 소라입니다. 바로 지난 2월 달에 발표됐어요. 아마 뭐 뉴스에 한번 크게 한번 떴다가 또 이제 또 다른 뉴스들 때문에 묻혔을 텐데, 지금 이 소라가 앞에서 이미지 같은 단순 우리의 언어로부터 이미지로 생성하는 게 이미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가 여러 개가 쫙 겹치면 애니메이션 되잖아요.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은 영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리법칙 같은 거를 더 얹은 거죠. 아까까지. 그래서 이 소라와 같은 애니메이션 제너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AI가 이제 나왔어요. 이제 아직까지 1분 정도의 컨텐츠만 만들 수 있어요. 그 용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점점점 이제 최적화되면 굉장히 긴 컨텐츠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이제 메타버스 같은 공간에서 메타버스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콘텐츠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걸 다 그냥 애니메이터들이 만들고 뭐 캐릭터 디자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메타버스 공간이 그냥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공간에 대한 이러한 영상, 이미지를 기반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이제 영상물을 만들어줘 하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오래 안에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챗GPT는 다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래서 LLM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LLM은 기본은 이제 RNN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뭐 온고지신하는 AI라고 해야 될까요? 온고지신, 옛날 것을 기억하고 새 것을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RNN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리커런트에서 획기적인 다시 옛날 것이 계속 학습돼서 이제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다 학습하고 나면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 아까 집값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으면 현재의 집값이 나오잖아요. 미래의 집값은 그죠? 과거의 집값의 이런 흐름을 추세를 이제 알고 있고 어떤 상황 변화를 알고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거 데이터, 시간 데이터잖아요. 과거 데이터를 기억하면 그 추세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LLM의 기반이 되는 RNN 기술의 요체입니다. 근데 얘는 약점이 있어요. 우리 학창시절 때 공부할 때 보면 공부하는 스타일이 두 스타일이잖아요. 하나는 책을 통째로 외버리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근데 더 시험 되게 잘 봐. 근데 얘는 보면 통째로 안 외. 키워드 중심으로 암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째로 외게 되면 그 이전에 기억했던 것들이 조금 희미해지기 때문에 뭔가 로직을 이제 컨텍스트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근데 키워드, attention을 중심으로 이해를 한 사람은
오히려 더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시험을 잘 봐. 그게 바로 RNN에서 이제 파생된 초거대 언어 모델인 LLM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얘는 그래서 키 포인트를 잘 집어내는 애예요.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라 할지라도 키 포인트만 기억하면 되니까 얘가 과거 데이터를 안 잊어버려요. 근데 그거랑 언어랑 무슨 상관이냐? 자, 보세요. 제가 30분 전부터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런 시계열 데이터의 속성을 갖고 있어요. 언어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도 그 RNN이라는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기에 최적인 언어 모델의 속성을 그대로 상속하고 있다. RNN 플러스 어텐션 메커니즘. 요게 언젠가 트랜스포머라는 단어를 듣게 되시걸랑, 그러니까 로봇 트랜스포머 말고 RNN 플러스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 그 합친 게 바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구나 라고 기억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어 모델은 저런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아키텍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심층 강화 학습. 심층 강화 학습이라는 건요. 여기 보시면은 집에 가면 이제 아이들 있잖아요. 애들이 맨날 이게 보면 이제 속 터지는 일이 저희 아들도 게임하면 사죽을 못 쓰거든요. 근데요, 얘네들이 되게 신기한 게 어떤 게임이든 그냥 던져주면 학습해. 그래서 몇 시간인 거예요? 금세 그 플레이 룰을 익혀버려요. 그죠? 우리 같으면은 그거 뭐 저도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애들은 그 학습 능력이 대단해. 보면은 이게 바로 강화학습 메커니즘이에요.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조금 겁이 나갖고 이거 괜히 잘못 누르면은 뭐 이렇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뭘 못 눌러봐요. 근데 애들은 용감해. 이것도 눌러보고 저것도 눌러보면서 그 리액션을 딱 반응을 보고 내가 이걸 누르면 이 캐릭터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면 머니를 따고 이런 룰을 캐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rying 하는 거죠. trying and errors. 그죠? 그래서 AI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AI 에이전트가 되고요. 우리가 학습해야 될 대상 AI가 되는 거고, 얘는 플레이그라운드가 있어요. 얘가 이제 대상이 있어요. 이 플레이그라운드 룰을 가지고 있는 환경, environment라고 부르는데요. 이 안에서 얘는 재밌게 플레이를 액션을 해요. 그러면 액션하게 되면 여기 보면 마리오가 뛰고 그러다 뭐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따라서 리워드가 돌아와요. 내가 뛰었을 때 성공하면 이제 머니가 더 많이 오고, 근데 뛰었을 때 잘못 뛰면 이제 여기 떨어지면 죽잖아요. 그러면 리워드가 적은 리워드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AI는 가능하면 어떻게 리워드가 큰 쪽으로 플레이 하려고 자꾸 액션을 그쪽으로 바이어싱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AI는 이 플레이그라운드, 인바이러먼트에서 최적화된 플레이 방식을 익히게 돼요. 이게 바로 강화학습이고요. 여러분들이 타시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소프트웨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운전 안 하잖아요. 가다 보면 라인 키핑, 라인 막 넘어가려면 삐삐삐거리고, 앞에 있는 차하고 크루즈 컨트롤, 뭐 부딪힐만 하면은 막 이렇게 알림 올려주고, 이러한 기능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바로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드라이브하는 소프트웨어를, AI를 바로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캐릭터를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 환경을 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차의 AI가 자동차를 막 조정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로 막 조정을 하면서 도로 환경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부딪히고 깨지고, 저렇게 조정하면 잘 가고, 이런 것들이 피드백 되면서 학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실제 공간에서 우리 실세계에서 한다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래서 저런 강화학습은 주로 어디서 하냐면 시뮬레이터 안에서 해요. 그 다음 우측에 있는 것은 지금 저희가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에 그
적용한 강화학습 기술이에요. 요게 자동차 프레임이고요. 여기에 탈거 공정, 도어 탈거 공정을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HS220이라는 로봇 팔을 가지고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사람이 혹은 요거를 자동으로 하게 하는 오토매틱하게 하려고 티칭을 하려면 진짜 한 32시간, 4명이서 달라붙어서 32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강화학습을 했을 때 10분 만에 해결을 했어요. AI가 하게 되면 훨씬 쉽게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수백 대가 쫙 늘어서서 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그걸 티칭하려면 그게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 기반의 그런 이 로봇 제어 기술, 이게 굉장히 핫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이렇게 이제 공정을 이루면 이 공정에 대한 최적 제어를 하는 것까지도 강화학습이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on-premise AI로 해서 지금 요 이미지도 저희가 이제 챗GPT 가지고 달리하고 연동해갖고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이번 세미나를 위해서. 그래서 딱 봐도 디자이너 썼나 봐?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디자이너가 쓴 게 아니에요. 공짜로 만든 영상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무슨 PT 만드시고 싶다 그러면 달리를 이용해서 이제 챗GPT와 달리 이용해서 필요하신 이미지 공짜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작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휴대폰 안에 들어가는 AI니까 얼마나 더 작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 기능은 우리 소비자는 높은 기능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더라도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작으면서 강력한 AI를 어떻게 만들어? 그게 바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온 디바이스 AI 기술이라는 그 분야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식 증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스키 같은 걸 만들 때 증류하잖아요. 그러면 원액에서 일부 불필요한 거 날라가고 필요한 정말 액기스만 쫙 뽑아내는 기술. 그걸 증류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지식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기법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AutoML 그런 기법들도 있고요. 하여튼 산업형 메타버스의 이 시장이 한 40조 이상의 시장을 막 이제 할 거고 CAGR 34%, 35% 막 올라갈 겁니다. 메타버스 역시 시장이 300조 시장 정도를 바라보는데 산업형 메타버스는 그중에 한 2030년까지 한 10%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를 위해서 이제 국제 표준화 단체 ITOT, ISO, IEEE 이런 데에서 국제 표준화 열심히 하고 특히 한국에서 이런 표준화 단체의 그 체어를 맡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랑 파트너 갖고 있는 에트리에 표준연구본부에서도 그런 체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셔서 저희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는 연구를 하고 그쪽은 표준화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해서 메타버스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핵심 서비스로 이런 이제 디자인, 공간 디자인, 그 다음에 어떤 휠 같은 것도 디자인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무엇이라도 생성형 AI 가지고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실제 그 라인에 생성된 그 디자인을 제조하는 제조 라인에 그대로 매핑을 시킬 수 있는 그런 하기만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조 라인이 그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화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는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의 메타버스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멘스라는 데서 지금 지멘스라고 아실 것 같은데 지멘스 같은데 이게 다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설계하고 검증해서 BMW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런 형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plied Intuition이라는 미국 스타트업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상 동작을 오후 인식을 통해서 이상 동작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학습을 시킬 때 학습시킬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내는 생성시키는 생성형 AI 기술을 적용한 그래서 강화학습할 때 활용을 하는 거고 BMW 차량 내에 모든 그 디바이스들이 다 장착됐는지
영상 인식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설비들 중에서 오류가 있는지를 이제 사용자, 이 작업자에게 인폼 주는 그런 기능이 자동으로 이제 메타버스 아바타 통해서 사용자하고 작업자와의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서비스도 제공하고 코카콜라 있네요. 코카콜라에서 웬 그 메타버스냐? 그래서 이 코카콜라의 그 HBC 오스트리아 공장, 오스트리아의 공장에서 이 작업자가 그 코카콜라 작업장에서의 상황을 이게 AI 캐릭터입니다. AI 캐릭터하고 실제 사용자, 작업자가 인터랙션 하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 그 다음에 포드 자동차에서도 이런 걸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현대차하고 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공정 최적화하는데 이런 로봇팔을 이제 최적 제어하고 그것을 공정에다가 적용을 한 그런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런 여기 YTN 뉴스에 그때 현대차 이름으로 이제 방송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포스코, 그래서 포스코 케미컬이라고 저기 양극재, 음극재 생산하는 회사에 그 현재 퓨처엠이라고 있는데요. 그런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그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여기에 양극재, 음극재 생산 공정을 다 디지털 트윈화하고 그 디지털 트윈화된 것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상화시켜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이 양극재, 음극재 생산되는 이 공정의 파라미터를 컨피규레이션 했을 때 이 생산율, 수율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그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공침 공정이라고 하는데요. 공침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리세팅 같은 것도 해서 실제 공정을 이제 최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포스코하고 연구를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건. 그래서 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는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유망한 아이템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이제 점점 피지컬 공간은 사람이 없는 공간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작업자들이 점점 없어져요. 다 이제 자동화 또 자율화된 시스템들이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고요. 하다못해 식당도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한 공간과 그러한 그 피지컬 공간이 자율 시스템이 구축된 그 공간, 걔를 우리는 CPS라고 합니다. Cyber Physical System, 그 물리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로 이제 버추얼 공간, 중간에 디지털 트윈이 구축하는 디지털 변환되어서 실세계가 이제 정보가 축적되어 있는 그 공간, 이 세 개의 공간이 이제 하나로 융합됐을 때 메타버스는 이제 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계가 사라진 그러한 메타버스가 되고, 그 메타버스는 특히 저 산업, 뭐 제조만 산업은 아니잖아요. 뭐 수십 개의 산업군이 있는데 그 산업군에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아키텍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러한 것을 이제 국내 대기업들, 이제 중소기업은 아직은 저런 영역이 안 되기 때문에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걸 실험하고 있고 검증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희 한국기술교육대가 고용노동부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고용 관련돼서는 또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저희 학교 차원에서도 어떤 고용시장, 직업이 일종의 뭐 레벨링을 한다 그러면 미드 레벨과 로 레벨과 하이 레벨이 있지 않습니까? 집약적인 걸 하이 레벨이라고 한다면 이제 육체 노동은 로 레벨, 그 다음에 미드 레벨은 약간 관리적인 레벨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회사 제조에서도 주로 관리직, 직군 쪽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오퍼레이터, 단순 오퍼레이터들. 그런데 제조 거기에서 이제 하위 몸을 써야 되는 일, 직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루칼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도 유망한
접이 되고 AI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중요한 게 뭐냐면 AI를 학습시켜야 되는 그런 영역이 또 있어요. 그래서 AI를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 가공, 처리해야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중간에서 사라지는 일자리들이 다 양분돼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로봇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치더라도 로봇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또 섬세하게 손을 가지고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사람의 역할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피지컬하고 버추얼이 이렇게 통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피지컬을 우리가 정밀하게 알기 위해서는 IoT가 필요하거든요. IoT 통해서 지금 디지털 트윈으로 데이터가 수집되는데 IoT의 또 가장 첨단에 서 있는 애가 센서예요. 센서. 근데 센서가 우리 피지컬 월드 아시잖아요. 굉장히 더티해요. 먼지 많고요. 그다음에 끄름 많이 생기고요. 그러면 센서가 동작 안 해요. 그럼 열심히 닦으러 다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뿌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센서 관리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필요한 거예요. 없어진 만큼 또 그 관리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투입돼. 그게 약간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블루칼라 쪽도 일이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 처리하는 사람들, 그것도 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쪽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위쪽에서는 하이어 레벨 쪽에서는 어떤 AI 모델을 활용할 건가 학습시켜야 되고, 어떤 모델을 채택할 건가 이런 쪽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들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는 AI를 학습시키고 그걸 최적화하고 최적화해서 적용을 하는 데까지 하는 그런 쪽 하는 친구들도 많이 일자리 생길 겁니다. 예,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까 또 국제 협력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메타버스 좋은 게 앉은 자리에서 전 세계 뭐 저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뭐 대여섯 개 하는 수십 개의 공장들이 쫙 분산돼 있잖아요. 세계적인 뭐 현대차도 조지아 공장뿐만 아니고 미국 내에도 서너 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들을 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다 조망하고 하나의 버추얼 팩토리로 쫙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개념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안 쪽은 어떻게 보면 약간 다른 영역이긴 해요. 근데 기존의 메타버스 제페토라든지 뭐 로블록스 이런 게임 쪽은 사실 그 안에서의 어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안에 대해서 누가 해킹해서 그것도 머니잖아요. 사이버 머니. 그거 탈취하거나 이런 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그거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집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더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피지컬 월드에 로봇을 제어할 수도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컨트롤을 내가 아닌 누군가 접근을 해서 그걸 마음대로 리컨피규레이션 한 다음에 돌렸다. 로봇끼리 부딪히거나 작업자 때리고 막 아니면 얼마 전에도 작업자를 눌려 죽였잖아요. 큰일 나는 거죠. 그게 그 AI의 오동작 때문에 그런 거였지만 그게 악의적인 그 누군가 여기에서 이 메타버스 통해서 디지털 트윈에 접근하고 DT가 피지컬 월드 리컨피규레이션 하는 그런 패스에서 일을 벌였다. 이거는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쪽은 굉장히 중요한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보안 테크놀로지는 여기서 이야기는 좀 어렵고 또 요새 양자 컴퓨터 얘기 나오잖아요. 그 보안 쪽에서 그래서 양자 컴퓨터 이슈와 블록체인 이슈 뭐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게 필요한데 근데 아직까지 너무 헤비해요. 그것들이 커요. 그래서 이제 좀 가볍게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이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이렇게 많이 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데이터 이슈고요. 연구 데이터와 그 다음에 장비나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실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주로 연구 데이터는 아마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의미하시는 바 같고, 그다음에 장비 데이터는 리얼 데이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이쪽 연구 쪽, R&D 쪽에서 굉장히 중요 이슈가 되는 게 이 디지털 트윈이 굉장히 정밀해야지 피지컬 월드를 정확하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디지털 트윈을 어떤 분들은 그냥 시뮬레이션 엔진, 뭐 시뮬레이터,
혹은 시뮬레이션 모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외에 더 크긴 한데 간단하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그 시뮬레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 이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라면 학창 시절에 여기서 그 공부해 보신 분이면 알겠지만 내가 만든 시뮬레이션 모델 믿는 분 누가 있어요? 안 믿잖아요. 왜? 거기는 추상화라는 개념이 들어가요. 왜? 컴퓨팅에서 내가 어떤 리절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좀 추상화, 좀 간단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빨리 돌고 리절트가 내가 원하는 바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가능하면 그 내가 대상으로 하는 그 물리 대상의 행위를 잘 모사할 수 있는 형태로 우리는 가능하면 만들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이게 추상화를 하다 보니까 좀 안 맞아요, 이게. 시뮬레이션 한 결과와 저 물리 시스템의 동작이 안 맞는다. 라는 문제 하나가 있고, 근데 리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리얼 데이터는 그 내가 대상체에서 나온 직접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거죠.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굉장히 레어한 데이터야, 레어. 드물어요. 그 데이터를 이제 축적하는 데가 별로 없다. 두 번째는 이상 데이터일수록 더 레어하다. 굉장히 드물다. 그 레어 데이터를 찾아내는 것 자체가 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래서 하이브리딩 시켜서 그러니까 시뮬레이티드 데이터는 수학적 모델이거든요. 수학으로 푼 거기 때문에 이런 이상 데이터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실 데이터는 어떻게 보면 실제적인 데이터긴 하지만 굉장히 이상치의 실 데이터긴 하지만 그 이상 데이터를 획득하기가 쉽지 않고 이런 데이터들을 일반화시키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특수한 상황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때 일반화 데이터는 아니거든요. 일반화 데이터는 그래서 시뮬레이션 데이터에서 많이 나오고 특수 데이터는 실 데이터에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두 개를 그 다음에 아까 이걸 생성형 AI 기법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생성형 AI라는 게 이러한 아주 드문 데이터로부터 좀 더 리얼한 데이터를 뽑아내기 위한 AI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머징을 해서 AI 모델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정밀한 디지털 트윈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를 잘 모사할 수 있다라는 게 되고요. 아까 질문에서 그 하이 레벨에서 하는 애들은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물류나 공장 쪽에 그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적용했을 때 아마 얼마나 좋아지냐, 뭐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공장의 공정이라든지 물류도 공정이거든요. 풀필먼트 같은 거, 창고 관리 이런 것들도 결국 물류도 공정이죠. 입고하고 거기에서 분류하고 분류된 거를 또 이게 스태킹하고 피킹 딱 받아 그다음에 또 그걸 어디 이제 아울렛에다 딱 내어놓으면 걔가 그다음에 쿠팡 배송업체들이 쫙 가져가고 이러한 이제 요새 3PL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공정이기 때문에 이 공정을 이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엑셀 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의 사람이 그냥 다 어디를 찾아가야 돼? 하고 막 피킹 하는데도 여기저기 혼자서 20km 걷거든요. 근데 그거를 10km만 걸을 수 있게 해준다. 그게 일종의 공정 최적화인데 그렇게 되면 이 물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유사 기술 이거의 레벨 1만이라도 적용되면 한 30% 달성은 그냥 된다. 퍼포먼스가 30% 이상 향상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최적화, 극대화시키게 되면 물론 그 창고가 얼마나 자동화되어 있는 창고냐, 구식 창고냐 이거에 따라서 그 레벨 차이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본적인 정보를 이제 중앙에 서버 같은 데다 이제 저장을 하는 수준 정도의 그런 공정이다. 그러면 한 30% 이상은 이제 퍼포먼스가 향상된다라는 게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